전 세계가 사랑한 탐정,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흥미진진한 사건일지. 아서 코난 도일의 단편집, 셜록 홈즈의 모험 전편 오디오북입니다. 추리소설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 작품을 편안한 목소리로 낭독해드립니다. 잠들기 전, 공부할 때, 혹은 작업 중 배경음악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셜록 홈즈에게 그녀는 언제나 그 여인이다. 그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린 애들러. 홈즈의 눈에 그녀는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을 압도하는,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다. 그렇다고 해서 홈즈가 그녀에게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특히 그처럼 부드럽고 비이성적인 감정은 그토록 냉철하고 정밀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그의 이성에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추론 기계이자 관찰자였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으로서의 그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늘 부드러운 감정을 조롱하곤 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딱 한 명의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의문스러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여인 아이린 애들러였다. 최근 나는 홈즈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내가 결혼을 한 이후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개업이로서의 삶에 몰두해 있었다. 반면 홈즈는 그 자유분방한 보헤미안 기질 탓에 사교계와는 담을 쌓은 채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낡은 책들에 파묻혀 지내거나 때로는 코카인에 취해 있다가도 다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범죄 수사에 몰두하곤 했다. 1888년 3월 20일 밤이었다. 왕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베이커 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익숙한 현관문. 내가 결혼 전까지 살았던 그곳을 보자 갑자기 홈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다. 창문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져 있었다. 방안을 보니 홈즈의 키 큰 그림자가 2번이나 블라인드 위를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채 방안을 빠르게 서성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모습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일하고 있었다. 마약에 취한 몽롱함에서 깨어나 뭔가 새로운 사건의 냄새를 맡은 것이 분명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고 예전에 내가 살던 방으로 안내되었다. 홈즈는 평소처럼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를 보고 반가워하는 눈치였다. 그는 말없이 내게 시가상자를 내밀었고 구석에 있는 술병과 탄산수 제조기를 가리켰다. 그리고 난로 앞에 서서 그 특유의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왓슨, 결혼 생활이 아주 잘 맞는 모양이군. 자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7파운드 반이나 살이 쪘어. 7파운드라고? 아니, 내 눈엔 조금 더 찐 것 같네? 7파운드하고도 3, 4온스는 더 되겠어. 그리고 다시 병원 일을 시작했군. 왕진을 다닌다는 얘기는 안 했잖나? 그걸 어떻게 알았나? 보면 알지. 그리고 추론하는 거야. 자네가 최근에 비를 흠뻑 맞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서툰 한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네. 아니, 홈즈,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건가? 너무 정확해서 마법이라도 부린 것 같네. 간단해. 자네 왼쪽 구두 안쪽을 보게. 가죽이 긁히고 흙탕물에 젖어 얼룩이 져 있지 않나? 그건 런던의 날씨 탓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게 분명하고 누군가가 흙을 털어내려다가 구두 안쪽까지 긁어놓은 거야. 서툰 한여짓이지. 그리고 병원 일은 자네한테서 나는 요오드 냄새, 검지 손가락에 난 질싸는 자국, 그리고 청진기를 넣어 불룩해진 모자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의사라는 걸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하지. 나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홈즈가 설명하면 모든 것이 너무나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홈즈는 웃으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설명하고 나면 자네는 항상 별거 아니라는 듯이 생각하더군. 자, 그건 그렇고 이 편지나 한번 보게. 홈즈는 탁자 위에 있던 두꺼운 분홍색 편지지를 던져주었다. 우편 요금은 붙어있지 않았다. 방금 전 배달된 거야. 소리내서 읽어보게.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날짜도, 서명도, 주소도 없는 편지였다. 오늘 밤 8시 15분. 선생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상담을 하고자 하는 신사가 찾아갈 것입니다. 선생이 최근 유럽의 여러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해결했다는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이 시간 댁에 계셔 주십시오. 방문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아주 신비스러운 사건 같은데.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어. 데이터를 얻기도 전에 이론을 세우는 건 큰 실수야. 편지지를 잘 보게. 뭔가 알아낸 게 있나? 나는 편지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주 두껍고 빳빳한 최고급 종이였다. 종이를 불빛에 비춰보게. 불빛에 비추자 종이 속에 희미한 글자가 보였다. 홈즈는 이것이 보헤미아에서 제작된 종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추론해냈다. 그때였다. 밖에서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맹렬하게 초인종이 울렸다. 왓슨, 쌍두마차 소리야.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오셨군. 자네가 자리를 피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네. 이 사건은 꽤 흥미로울 것 같아. 내 조수로서 자네가 필요할 거야. 자, 그가 오는군. 방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6피트 6인치가 넘었고 헤라클레스처럼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는 짙은 푸른색 망토를 걸치고 얼굴의 상반부는 검은 마스크로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손에는 모자를 들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을 생각은 없어 보였다. 당신이 셜록 홈즈입니까? 그렇습니다. 앉으시지요. 이쪽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박사입니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소. 대신 나를 폰크람 백작이라고 불러주시오. 이 사건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라 만약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유럽의 한 왕가가 큰 스캔들에 휘말릴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폐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미 폐하가 보헤미아의 국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흠칫 놀라더니 거칠게 마스크를 벗어 바닥에 던졌다. 그래요. 맞소. 내가 바로 왕이요. 왜 굳이 숨기려 했는지 나도 모르겠군. 홈즈 선생, 나는 지금 몹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소.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오. 어떤 문제입니까? 5년 전 내가 황태자 시절 바르샤바에 머물 때였소.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지. 아이린 애들러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소. 아이린 애들러. 아, 그래요. 미국의 오페라 가수였죠. 라스칼라 극장에서도 공연했고 현재는 런던에 머물고 있군요. 정확하오. 나는 어리석게도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내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남겼소.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가 그 사진을 이용해 나를 협박하고 있어. 협박이라뇨? 어떤 목적으로 말입니까? 나는 곧 스칸디나비아 왕의 차녀인 클로틸드 공주와 결혼할 예정이요. 그 왕가는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해서 내 과거에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다면 결혼은 즉시 취소될 것이요. 아이린은 결혼 발표일에 그 사진을 공주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그 사진을 훔치거나 뺏을 수는 없었습니까? 다 해보았소. 도둑을 보내 그녀의 집을 털었고 여행 중에 그녀의 짐을 가로채 뒤져보기도 했소. 심지어 그녀의 몸수색까지 했지만 사진은 나오지 않았소. 그녀는 너무나 영리하오. 거참 재미있는 문제군요. 사진이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분명하오.
그녀가 직접 보여주며 나를 조롱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진은 그녀의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몸에 지니고 다니기엔 너무 크고 다른 곳에 맡기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집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부하들이 집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소. 그들이 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폐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보상이니까요. 왓슨, 내일 오후 3시에 이곳으로 와주게.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해야 하니까. 정확히 3시, 나는 베이커 거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홈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의 말로는 그가 아침 10시가 조금 지나서 나갔다고 했다. 나는 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이 사건은 몹시 흥미로웠다. 왕의 비밀, 협박, 그리고 사진의 행방. 무엇보다 냉철한 홈즈가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칭한 아이린 애들러와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했다. 사시가 다 되어갈 무렵 문이 열리고 웬 술주정뱅이 같은 마부가 들어왔다.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얼굴, 허름한 옷차림. 홈즈의 변장술에 익숙한 나조차도 깜짝 놀랄 만큼 완벽한 변장이었다. 그는 나에게 고개만 까딱해 보이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5분 뒤 그는 깔끔한 트위드 정장을 입은 평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소리 없이 웃기 시작했다. 정말 걸작이야, 걸작. 왓슨,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아이린 애들러의 동태를 살피러 갔던 거 아닌가? 그랬지. 하지만 결과는 아주 엉뚱하게 흘러갔어. 잘 듣게. 나는 오늘 아침 실직한 마부로 변장하고 아이린 애들러가 사는 브라이오니 로지로 갔어. 그곳은 아주 근사한 2층짜리 별장이더군. 나는 근처 마구간에서 말 닦는 일을 도와주며 그곳 마부들과 친해졌지. 대가로 이펜스와 담배 한 줌, 그리고 내가 원하던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냈어. 그녀는 어떤 여자인가? 그곳 남자들 말로는 모자를 쓴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더군. 그녀는 조용히 살면서 매일 오후 5시에 마차를 타고 산책을 나갔다가 12시에 돌아온다고 했어. 손님은 거의 없는데 딱 한 명의 남자가 뻔질나게 드나든다고 하더군. 이름은 고드프리 노튼. 짙은 갈색 머리에 아주 잘생긴 변호사지. 나는 생각했어. 유명한 여자와 잘생긴 변호사라. 의뢰인인가? 아니면 연인인가? 만약 연인이라면 사진을 그에게 맡겼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라면 사진은 아직 그녀의 집에 있을 거야. 이 판단이 작전의 핵심이었지. 홈즈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였어. 고드프리 노튼이 마차를 타고 나타나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 창문 너머로 보니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잠시 후 노튼이 뛰쳐나와 마차를 잡아탔어. 성모니카 교회로 20분 안에 가면 반 기니를 더 주겠소 라고 소리치더군. 곧이어 아이린 애들로도 마차를 타고 나오며 외쳤어. 성모니카 교회요, 존. 20분 안에 가면 금화 반 파운드다.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였지. 나도 지나가던 마차를 잡아타고 그들을 뒤쫓았어.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교회에 도착해보니 텅 비어 있었어. 제단 앞에는 노튼과 아이린, 그리고 목사뿐이었지. 그런데 그들이 뭔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고드프리 노튼이 나를 보더니 덥석 내 손을 잡는 거야. 다행입니다. 이 사람으로 합시다. 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린가?
결혼식 증인이 필요했던 거야. 목사가 증인 없이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고 버티던 참이었지. 그래서 나는 졸지에 신랑 신부의 결혼 증인이 되어 서류에 서명을 해주고 왔어. 신부는 내게 손키스를 날렸고 신랑은 희소 버린 짤이 금화를 주더군. 내 수사 경력 중 가장 황당한 경험이었어. 홈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다. 자, 이제 웃음은 그만두고 상황을 정리해보자고. 그녀가 결혼을 했다는 건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야. 이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대륙으로 떠날 거야. 사진을 챙겨서 말이지. 오늘 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어떻게 할 셈인가? 오늘 밤 10시에 그녀가 산책에서 돌아올 때 실행할 거야. 이미 내 협력자들을 섭외해뒀어. 자네 역할이 아주 중요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자네는 이 연막탄을 창문으로 던져넣고 큰 소리로 불이야 라고 외치게. 할 수 있겠나? 물론이지. 불이야 라고 외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연막탄은 화약 냄새만 좀 날 뿐 해롭지는 않아. 그 소리를 지른 후에는 길끝에서 나를 기다리면 되네. 이해했나? 완벽하게 이해했네. 좋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군. 나는 목사로 변장할 거야. 친절하고 덕망 높은 늙은 목사님 말이야. 아이린 애들러 같은 여자가 공경에 처한 성직자를 외면할 리 없거든. 자, 출발하지. 우리는 브라이오니 로지에 도착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진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홈즈는 늙은 목사로 완벽하게 변장한 채 집 앞을 서성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린 애들러의 마차가 도착했다. 마차가 멈추자마자 홈즈가 미리 섭외해둔 불황자들 사이에서 일부러 시비가 붙었다. 마차에서 내리는 아이린을 보호하려는 척하며 홈즈가 뛰어들었고 그 혼란 속에서 홈즈는 얼굴에 피를 흘리는 척하며 쓰러졌다. 아이린 애들러는 놀라서 소리쳤다. 어머나, 저 가여운 노인분이 다치셨어요. 거실로 모셔요, 어서. 홈즈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집 안으로 옮겨졌고 나는 밖에서 창문을 주시했다. 홈즈가 거실 소파에 눕자 창가에 그의 손이 올라가는 신호가 보였다. 나는 즉시 주머니에서 연막탄을 꺼내 불을 붙인 뒤 열린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불이야, 불이야. 내 고함 소리에 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합세해 불이야를 외쳤다. 집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찼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뒷문으로 홈즈가 빠져나왔다. 우리는 인파를 뚫고 거리 모퉁이까지 빠르게 걸어갔다.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훌륭했네, 왓슨. 자네 덕분에 정확히 알아냈어. 사진은 어디 있던가? 역시 내 예상대로야. 여자는 집에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기러 달려가지. 기혼녀는 아이를, 미혼녀는 보석함을 챙겨. 아이린 애들러는 거실 오른쪽 벽에 있는 벨로프 뒤쪽으로 달려가더군. 거기 비밀 금고가 있어. 그녀가 사진을 꺼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당장 가져올 수는 없었어. 내일 아침 일찍 왕과 함께 가서 정식으로 회수하면 돼. 우리는 베이커 거리로 돌아가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롱코트를 입은 호리호리한 청년이 우리 곁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인사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셜록 홈즈 씨. 응? 방금 저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홈즈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보헤미아 국왕이 들뜬 표정으로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브라이오니 로즈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것은 아이린 애들러가 아닌 늙은 하녀였다. 셜록 홈즈 씨입니까? 그렇습니다만 주인마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오늘 아침 5시 15분 기차로 남편분과 함께 대륙으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영국에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뭐라고? 도망쳤다고? 홈즈는 거실로 뛰어들어가 벨로프 뒤에 비밀 금고를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 왕과 찍은 사진은 없었다. 대신 아이린 애들러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찍은 아름다운 독사진 한 장과 홈즈 앞으로 남긴 편지 한 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께, 정말이지 당신은 대단하더군요.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 저는 그 늙은 목사가 당신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저는 깨달았죠. 예전에 당신에 대해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고 당신의 뒤를 밟았죠. 베이커 거리 앞에서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했던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왕께 전해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떠납니다. 왕을 해칠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이 사진은 단지 저를 지킬 무기로 간직하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기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 독사진을 남깁니다. 아이린 노튼, 본명 아이린 애들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보헤미아 국왕은 크게 안도했다. 오, 다행이요. 그녀가 약속을 지킨다니. 사진은 불태운 것이나 다름없군. 정말 고맙소, 홈즈 선생. 이 보답으로 내 손가락에 있는 이 에메랄드 반지를 주겠소. 아닙니다, 폐하. 저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무엇이든 말해보시오. 바로 아이린 애들러의 사진입니다. 아니, 겨우 사진이라니. 좋소.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그렇게 거대한 스캔들은 막을 내렸다. 한때 여성의 지혜를 비웃던 셜록 홈즈는 그날 이후로 여성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그를 완벽하게 패배시킨 유일한 상대. 셜록 홈즈에게 그녀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여인으로 남게 되었다. 셜록 홈즈의 모험 제2화 빨간 머리 연맹. 어느 날 가을, 나는 내 친구 셜록 홈즈를 방문했다. 그는 몸집이 아주 뚱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라프르락한, 머리카락이 불타오르듯 붉은색인 한 노신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방해한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나가려 하자 홈즈는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문을 닫았다. 자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왓슨. 아주 제때 왔군. 홈즈는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그 뚱뚱한 신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슨 사건이라도 의뢰받은 건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지. 왓슨, 이분은 제이베즈 윌슨 씨네. 오늘 아침 내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방금 아주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 자네도 처음부터 듣는 게 좋겠군. 자, 윌슨 씨.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친구 왓슨 박사는 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는 동료입니다. 의뢰인 제이베즈 윌슨 씨는 위도 주머니에서 더러워진 신문 조각 하나를 꺼내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신문을 찾는 동안 홈즈는 그 특유의 관찰력으로 의뢰인을 훑어보았다. 이분에 대해 내가 알아낸 건 별로 없네, 왓슨. 그가 한때 육체 노동을 했었다는 것, 코담배를 즐긴다는 것,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것,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글을 꽤 많이 썼다는 것 정도지. 그 외에는 평범해. 제이베즈 윌슨 씨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홈즈 선생. 도대체 그걸 다 어떻게 알았소? 내가 노동을 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소? 사실이요. 나는 젊은 시절 배에서 몫으로 일했으니까. 손을 보면 알죠.
당신의 오른손은 왼손보다 꽤 큽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발달한 거죠. 그럼 코담배를 피우고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건요? 그건 당신이 차고 있는 콤파스와 직각자 모양의 넥타이 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글을 많이 썼다는 건요? 당신의 오른쪽 소매는 아주 반질반질하고 왼쪽 소매는 팔꿈치 부분만 달아 있습니다. 책상에 팔을 대고 글을 쓸 때 생기는 흔적이죠. 그럼 중국은요? 당신의 오른쪽 손목 바로 위에 아주 정교한 물고기 문신이 있더군요. 그건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신 기법입니다. 게다가 당신의 시계줄에 매달린 장식은 중국의 옛 동전이 아닙니까? 제이베스 윌슨 씨는 껄껄 웃었다. 거참, 듣고 보니 별거 아니군요. 처음엔 마술이라도 부린 줄 알았어. 홈즈는 싱긋 웃으며 내게 말했다. 자, 왓슨. 이제 이 신문 광고를 보게. 윌슨 씨가 가져온 거야. 모닝 크로니클지. 1890년 4월 27일 자군.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소리내어 읽었다. 빨간머리 연맹 회원 모집.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백만장자 에제키아 홉킨스 씨의 유언에 따라 연맹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이 되면 아주 간단한 업무만으로 매주 4파운드라는 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전한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으로 머리카락 색깔이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월요일 오전 11시 애플리트 거리 포프스코트 7번지 빨간머리 연맹 사무실로 직접 오시오. 나는 읽고 나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홈즈는 킬킬거리며 의뢰인에게 말했다. 자, 윌슨 씨.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제이베스 윌슨 씨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코버그 광장에서 작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어. 장사가 잘 안 돼서 직원을 한 명만 두고 있는데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젊은 친구요. 사실 그 친구는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해서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내 밑에서 적은 돈을 받고 일하고 있어. 그거 참 드문 일이군요. 당신의 직원도 이 광고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딱 하나 단점이 있어.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요. 툭 하면 가게 지하실로 내려가서 사진을 현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하죠. 아무튼 2달 전 바로 이 광고를 내게 보여준 것도 그 친구였어. 그는 내 머리를 보며 말했죠. 주인님, 신이 당신에게 이런 붉은 머리를 주신 건 정말 행운입니다. 빨간머리 연맹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 놀고 먹을 돈이 생기니까요. 나는 솔깃했소. 가게 수입이 시원치 않았으니까. 그래서 빈센트 스폴딩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갔소. 맙소사 왓슨 선생,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런던의 모든 빨간머리 사내들이 거기로 모여든 것 같았소. 붉은색, 주황색, 벽돌색, 온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빈센트 스폴딩은 그 인파를 뚫고 나를 사무실 안으로 밀어넣었소. 사무실에는 작은 테이블과 나무 의자, 그리고 그 위에 앉은 키 작은 남자가 있었소. 그의 머리도 나보다 더 붉었소. 그는 수많은 지원자들을 탈락시켰소.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가발같다. 하지만 나를 보더니 감탄하며 소리쳤소. 오, 완벽해. 이런 순수한 붉은색은 처음 보오. 그는 즉시 나를 합격시켰소. 그의 이름은 던컨 로스라고 하더군요. 업무는 아주 간단했소.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베껴 쓰는 것이었소. 단, 그 시간 동안 사무실을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소. 만약 자리를 비우면 즉시 해고라고 하더군요.
매주 소파운드는 나 같은 영세 상인에게는 큰 돈이었어.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10시에 출근해 펜과 잉크를 가지고 백과사전을 베꼈어. A 항목부터 시작해서 궁수, 건축, 농업. 그렇게 8주가 지났어. 나는 A 항목을 거의 다 베껴가고 있었지. 매주 토요일에는 책상 위에 금화 4개가 정확히 놓여 있었어.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이었어. 평소처럼 10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게 아니겠소? 문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제이 베즈 윌슨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빨간머리 연맹은 1890년 10월 9일부로 해산되었음. 나는 그 쪽지를 보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빨간머리 연맹은 1890년 10월 9일부로 해산되었음. 너무나 허무하고 황당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제이 베즈 윌슨 씨는 심각했다. 웃을 일이 아니오. 나는 매주 서파운드라는 큰 수입을 잃게 되었단 말이오. 게다가 그동안 쓴 잉크 값이며 백과사전을 베끼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장난을 쳤는지 알아내야겠어. 알겠습니다, 윌슨 씨. 이 사건은 겉보기엔 우스꽝스럽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의 냄새가 나는군요.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 조수, 빈센트 스폴딩이라는 자는 당신 밑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 광고를 가져왔죠. 그를 어떻게 채용하게 되었습니까? 급여를 반만 받아도 좋다고 해서요. 그렇군요. 그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키는 작고 땅딸막하지만 아주 민첩합니다. 나이는 30쯤 되었고 이마에 하얀 흉터가 하나 있어. 염산을 다루다가 된 상처라고 하더군요. 이마에 하얀 흉터라. 혹시 귀에 금귀걸이를 하고 있지 않던가요? 맞습니다. 집시들이나 하는 그런 귀걸이를 하고 있죠. 역시 그렇군. 알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은행이나 관공서도 일찍 문을 닫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안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윌슨 씨,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가자 홈즈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바이올린을 집어들더니 약 1시간 동안이나 굿을 푸고 기묘한 곡조를 연주했다. 나는 그가 생각에 잠길 때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왓슨, 오늘 오후에 할 일 있나? 특별한 일은 없네. 그럼 모자를 챙기게. 시티로 가야 해. 오늘 밤 아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물론 우리가 막을 수 있겠지만 말이야. 우리는 마차를 타고 제이베즈 윌슨 씨가 운영하는 전당포가 있는 코버그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낡고 지저분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동네였다. 홈즈는 전당포 앞에서 마차를 세우고 내렸다. 그는 지팡이로 보도블록을 쿵쿵 두드려 보기도 하고 건물벽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좋아. 이제 그 조수를 한번 만나봐야겠군. 홈즈는 전당포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낡은 옷을 입은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길을 좀 물으려고 하네. 여기서 스트랜드 거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지? 오른쪽으로 돌아서 셋째 골목, 그리고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영리한 친구야. 아주 영리해. 내가 보기에 그는 런던에서 4번째로, 아니 어쩌면 3번째로 영리한 악당일지도 몰라. 그의 뭘 보려고 문을 두드린 건가? 그의 무릎일세. 무릎? 그의 바지 무릎을 보지 못했나?
흙투성이에 달아빠져 있었어. 그건 그가 최근 몇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다니며 무슨 일을 했다는 증거지. 자, 이제 이 건물의 뒤쪽을 보자고.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다. 코버그 광장의 뒤쪽은 앞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번화한 대로변이었고 큰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여길 보게 왓슨. 저기 보이는 큰 건물은 CTN 서버번 은행의 본점일세. 그리고 우리 바로 뒤에는 윌슨 씨의 전당포가 있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왓슨, 집으로 돌아가서 무기를 챙겨오게. 무기라고? 권총 말인가? 그래.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위험한 놈들과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밤 10시에 베이커 거리에서 다시 만나세. 밤 10시, 나는 권총을 챙겨 베이커 거리로 갔다. 그곳에는 홈즈 외에도 2명의 남자가 더 와 있었다. 한 명은 런던 경시청의 피터 존스 경감이었고, 다른 한 명은 키가 크고 수척해 보이는 중년 신사였는데, 그는 메리웨더라는 은행 이사였다. 자, 이제 선수들이 다 모였군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큰 물고기를 낚으러 갑니다. 존스 경감님은 이 녀석을 잡는데 아주 열정적이시죠. 그렇소. 그 녀석, 존 클레이 말이지. 살인, 강도, 위조. 못하는 게 없는 놈이요. 게다가 족보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라 머리도 비상하지. 오늘이야말로 그놈에게 수갑을 채우고 말겠소. 우리는 마차를 타고 이동했다. 목적지는 낮에 보았던 시티앤드 서버번 은행이었다. 메리웨더 이사가 뒷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은행 지하 금고실로 내려갔다. 그곳은 퀴퀴한 냄새가 났고 바닥에는 육중한 나무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이 상자들 안에는 프랑스 금화 3만 개가 들어있습니다. 나폴레옹 금화죠. 최근 우리 은행이 프랑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받아둔 것인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은행 강도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놈들은 오늘 밤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 오늘 털면 월요일 아침까지 이틀이나 도망칠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 상자 뒤에 몸을 숨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홈즈는 존스 경감과 메리웨더 이사에게 금고실 문 쪽을 지키게 하고 나와 함께 바닥을 주시했다. 시간은 더디게 갔다. 1시간, 2시간. 어둠과 침묵 속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갑자기 바닥의 넓은 판석 틈새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바닥 돌 하나가 뒤집히며 옆으로 밀려났다. 그리고 구멍 속에서 소년처럼 앳된 얼굴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제이베즈 윌슨 씨의 조수 빈센트 스폴딩이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악명 높은 범죄자 존 클레이였다. 존 클레이는 주위를 살피더니 동료인 빨간 머리의 남자를 끌어올렸다. 아무도 없어. 조용해. 자, 그 말을 옮길 준비해. 그 순간 홈즈가 맹수처럼 뛰쳐나갔다. 꼼짝 마라. 넌 끝이다, 존 클레이. 홈즈는 존 클레이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클레이의 동료는 재빨리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다. 존스 경감이 달려들었지만 놓치고 말았다. 저놈은 놓쳤군. 하지만 밖에서 내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도망치진 못할 거다. 존 클레이는 저항을 포기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내 몸에 당신들의 더러운 손을 대지 말란 말이오. 나는 왕족의 피가 흐르는 몸이니 나으리라고 부르시오. 알겠소, 나으리. 어서 경찰서로 가시죠. 다음 날 아침 베이커 거리.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네, 왓슨.
처음부터 내 눈에는 그 빨간 머리 연맹이라는 게 사기극이라는 게 보였어.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윌슨 씨를 매일 4시간씩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지. 집을 비우기 위해서 뭘 하려고? 전당포 지하실에서 은행 금고까지 땅굴을 파야 했으니까. 그래서 윌슨 씨를 고용할 때도 월급의 반만 받겠다고 한 거야. 돈보다는 그 위치가 필요했거든. 그리고 사진 현상을 핑계로 지하실에 틀어박혀 땅을 팠던 거지. 아하, 그래서 자네가 지팡이로 보도블록을 두드려 본 거였군. 그렇지. 땅굴이 앞쪽으로 뻗어 있는지 확인했는데 소리가 둔탁하더군. 앞이 아니었어. 그래서 건물 뒤로 돌아가 보니 은행이 있었지. 그때 확신했네. 그들이 땅굴을 다 파면 더 이상 윌슨 씨를 잡아둘 필요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토요일인 어제 연맹 해상 공고를 붙이고 바로 그날 밤 거사를 치르려 했던 거야. 정말 대단하네, 홈즈. 자네는 정말 천재야. 이런 사건은 그저 지루함을 달래주는 소소한 유의일 뿐이야. 내 인생은 권태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지. 사건이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구스타프 플로베르가 말했지. 인간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가 하는 일만이 전부다. 라고 말이야. 안개가 자욱한 1880년대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템스강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베이커 스트리트의 가스등을 흔들고 있었고,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마차들의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커 스트리트 221B. 의 아늑한 거실에서 셜록 홈즈는 평소처럼 타임스 신문을 읽고 있었고, 나는 허드슨 부인이 준비해준 베이컨과 달걀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방 안은 담배 연기와 아침 식사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홈즈는 최근 사건이 없어 다소 무료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신문의 사회면을 훑어보며 때때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왓슨, 요즘 런던은 너무 평화롭군. 범죄자들도 휴가를 떠난 모양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더니 우리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이 황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홈즈 씨, 급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젊은 아가씨인데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입니다. 홈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신문을 신중하게 접으며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허드슨 부인. 그리고 차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손님께서 긴장을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문이 열리자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작은 모자에는 베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품질이 좋았지만 그녀의 장갑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분명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홈즈는 의자를 가리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아가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메리는 격난로 옆 안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홈즈 씨, 제 이름은 메리 서덜랜드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 약혼자가 사라졌어요. 나는 그녀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제 약혼자가 사라졌어요. 결혼식 당일 교회로 가던 마차에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홈즈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약혼자를 만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메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토트넘 코트로드에서 배관 사업을 하셨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4년 전에 재혼하셨는데 새아버지인 제임스 윈디뱅크는 프랑스 와인 수입업자입니다. 그는 어머니보다 5살이나 어리죠. 저는 처음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하세요. 홈즈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뉴질랜드 회사의 주식을 남겨주셨어요. 매년 100파운드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새아버지가 그 이자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저는 웨스팅하우스 타이핑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며 일주일에 2파운드를 법니다. 하루에 2,000단어 정도를 타이핑하죠. 홈즈가 끼어들었습니다. 상당한 수입이군요. 새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만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었거든요. 결국 새아버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약혼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젊은 여성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리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행복한 기억의 미소였습니다. 배관공 무도회에서였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일하시던 업계 사람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습니다. 새아버지는 그때 출장으로 프랑스 보르도에 가 계셨고 어머니와 저는 무도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호즈머 에인절을 만났어요. 호즈머 에인절이라? 홈즈가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특이한 이름이군요. 네, 그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흔하지 않다고요. 그는 키가 크고 항상 색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목소리가 약간 쉰 편이었지만 매우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춤을 췄고 그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홈즈가 끼어들었습니다. 색안경을요? 실내에서도 말입니까? 특이하군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눈이 약하다고 했어요. 어릴 적 병을 앓은 후로 밝은 빛에 매우 민감하다고 했습니다. 가스등 불빛조차 그에게는 고통스럽다고 했죠. 그의 외모를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키가 거의 6피트 정도 되었고 약간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검은 구레나룻을 기르고 있었으며 입 주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부드러웠고 말투는 교양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홈즈는 파이프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의 회색 눈은 메리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저녁 만났습니다. 그는 캠버웰의 리든홀 스트리트에 있는 웨스트하우스 앤 마버뱅크라는 회사에서 여행 세일즈맨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절대 낮에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고 스코틀랜드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간다면서요. 그와는 주로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주로 저녁에 우리 집 근처에서 만났어요. 때로는 산책을 하거나 음악회에 갔습니다. 그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홈즈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바이올린을요? 그것도 흥미롭군요. 홈즈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숙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런던 근처 어딘가라고만 했지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빠서 정착할 시간이 없다고 했죠. 가끔 편지를 보낼 때도 제가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그 회사 주소로 실제로 편지를 보냈습니까? 홈즈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네, 여러 번요. 그리고 그는 항상 답장을 보내왔어요. 흥미롭군요. 그리고 약혼은? 홈즈가 물었습니다. 메리의 눈이 다시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그는 곧 청혼했습니다. 단 몇 주만이었지만 저는 그가 제 운명의 짝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너무나 다정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새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돌아오자 그는 제가 호즈머를 만나는 것을 극력 반대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저희가 외출할 때마다 화를 내셨습니다. 홈즈가 물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왜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호즈머 씨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호즈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의 재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거예요. 제가 집을 떠나면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우리는 몰래 만났죠. 새아버지가 또 프랑스로 출장을 갔을 때 호즈머는 곧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는 새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우리는 세인트 사비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홈즈는 파이프를 내려놓고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메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호즈머는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스등 아래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만약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항상 충실하게 기다려주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잊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겠소? 그것은 이상한 요청이었군요. 홈즈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를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홈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우리는 마차를 타고 세인트 사비오 교회로 향했습니다. 호즈머는 별도의 마차로 온다고 했어요. 그가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리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흐느끼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마차 회사에 연락해서 그가 탔던 마차 기사를 찾았습니다. 마차 기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홈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호즈머가 마차에 탔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로 가던 중 리전트 거리 근처에서 갑자기 마차를 세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일이 생겼다면서 내려서 다른 마차를 불러 타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차 기사의 이름과 번호를 알고 계십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기사의 이름은 모르지만 번호판은 기억합니다. 4642번이었어요. 제가 꼭 기억해 두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서럴랜드 양.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홈즈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수첩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호즈머 에인절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까?
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무것도요. 편지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가 일한다던 웨스트하우스 앤 마보뱅크 회사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런 회사치고는 없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리드놀 스트리트에도 가봤지만 그런 이름의 회사는 없었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그가 보낸 편지들은 있지 않습니까? 홈즈가 물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메리는 가방에서 편지 몇 통을 꺼냈습니다. 홈즈는 편지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는 먼저 봉투를 살펴보고 그 다음 편지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서명조차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하군요. 홈즈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손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왓슨? 내가 어깨너머로 편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연애 편지를 타자기로 쓴다니. 메리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타이핑이 더 깔끔하다고 했어요. 손글씨를 쓰면 손목이 아프다면서요. 여행 세일즈맨으로 일하다 보니 하루 종일 펜을 들고 있어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홈즈는 편지를 창가로 가져가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종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군요. 이 타자기는 이가 약간 흐릿하고 아래의 꼬리 부분이 손상되어 있군요. 그리고 티도 약간 위로 치솟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징적인 타자기입니다. 그는 편지의 내용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의 표현이 가득했고 결혼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홈즈가 메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덜랜드 양, 새아버지의 직업이 프랑스 와인 수입업이라고 하셨죠? 그분도 사무실에서 타자기를 사용하십니까? 네, 사무실에 타자기가 있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도 종종 타자기를 사용하세요. 손글씨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홈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집에 있습니다. 가져올까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홈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격난로 앞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은 사색에 빠졌을 때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멈춰서서 메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덜랜드 양, 제 조언을 드리자면 호즈모 에인저를 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리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잊으라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올 거예요. 그는 제게 맹세했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서덜랜드 양, 홈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호즈모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건가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홈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일을 잊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라뇨. 저는 호주모만을 사랑해요. 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를 평생 기다릴 거예요. 그와 맹세했으니까요. 홈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편지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 뭔가 알아내시면 제발 알려주세요. 그녀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덜랜드 양. 홈즈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홈즈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홈즈는 파이프에 다시 불을 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왓슨,
이것은 내가 본 사건 중 가장 뻔뻔하고 잔인한 사기극 중 하나일세. 그리고 동시에 가장 교묘한 사기극이기도 하지. 무슨 뜻인가? 자네는 호즈머 에인절이 누군지 알고 있나? 물론이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호즈머 에인절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메리는 그를 만났잖나. 여러 번 춤도 췄고 데이트도 했고 청혼도 받았다고 했는데. 홈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보게 왓슨. 호즈머 에인절이라는 남자는 항상 색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으며 낮에는 절대 만나지 않았네. 손글씨를 쓰지 않고 타자기로만 편지를 썼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가 일한다는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변장이라는 건가? 누군가가 호즈머 에인절로 변장했다는 말인가? 정확해. 그리고 누가 이런 변장을 할 동기가 있었을까? 누가 메리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을까?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설마 새아버지인 제임스 윈디뱅크? 바로 그걸세. 홈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게 왓슨. 윈디뱅크는 메리가 결혼하면 무엇을 잃게 되나? 연간 100파운드의 배당금과 주급 2파운드. 합치면 거의 연간 200파운드에 가까운 금액이지. 그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네. 특히 와인 사업이 항상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짜 약혼자를 만들다니. 더 교묘한 것은 그 다음이네. 그는 단순히 메리의 결혼을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결혼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했네. 어떻게? 바로 호즈머 에인절로 변장하여 그녀에게 접근한 거지. 그리고 가장 교묘한 부분은 청혼하고 약혼한 다음 결혼식 당일 사라진 것일세. 메리에게 영원히 기다리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기 위해서였네. 나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악독한 계획이군.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 증거가 있나? 물론이지. 내일 윈디뱅크를 이곳으로 초대하겠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다음 날 아침, 홈즈는 윈디뱅크에게 메리의 약혼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으니 찾아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계단을 올라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6피트는 되어 보였고 약간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검은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신사였습니다. 홈즈 씨, 의붓 딸의 약혼자에 대해 뭘 알아내셨습니까? 홈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즈머 에인절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냈습니다. 윈디뱅크 씨. 아니, 제가 윈디뱅크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에인절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윈디뱅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홈즈는 편지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타자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신 사무실의 타자기 말입니다. 그리고 4642번 마차는 리전트 거리에서 승객을 내려주었는데 그곳은 당신 사무실에서 2블록 떨어진 곳입니다. 결국 윈디뱅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즈는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신 다시는 메리를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메리가 다시 찾아왔을 때 홈즈는 호즈머를 찾을 수 없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은 그녀에게 너무 잔인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랑의 정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베이커 스트리트의 저녁, 홈즈는 바이올린을 켜고 나는 이 기묘한 사건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런던의 거리에는 여전히 안개가 자욱했지만 적어도 우리 방 안에는 진실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